주식과 채권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옐런 의장의 말에 의해서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투자 심리와 함께 경제 지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증시가 고평가됐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그 시사점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그 진위를 살펴보게 되면 옐런 의장의 발언이 시장 전체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시장 자체도 억울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하게 올라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고요. 현재 IT 섹터를 포함해서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너무 과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미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지난 겨울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주들이 너무 비싸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해놓은 적도 있었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잘 나가던 헬스케어 종목군들의 브레이크가 한번 크게 걸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옐런 의장의 발언 자체가 미국 시장 전체를 겨냥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는 현재 분위기를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을 받는 것은 맞지만 현재 옐런의 발언 하나만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고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굉장히 랠리를 장기간 보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뇌리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증시가 아니라 IT와 헬스케어 같은 일부 섹터 중심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서도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펀더멘털이 확실한지,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수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발언의 그 영향력,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도 크지 않은데 우리가 클 리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옐런 의장의 발언의 시사점은 결국은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였던 만큼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이익이 계속 하향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항상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과대 포장을 했고 과대 계상을 한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깎아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2015년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거, 실적이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 하반기 경기 영향에 따라서는 더 좋아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목들이 분명히 쌉니다. 지금 IT라든지 자동차를 글로벌 그 경쟁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0.5배에서 0.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싼 거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변의 흐름을 보시면 유로존의 은행이 그리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단순히 싸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은행들은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봐서 싸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그 싸다는 논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든지,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든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든지, 아니면 지금 좀 전에 살펴본 유로존 은행주들처럼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무언가 모멘텀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선진국의 전반적인 기대 인플레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선진국 국채가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로존 자금의 이동을 막으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는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 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최근에 순환매를 일으키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은행주를 포함해서 금리 인상에 민감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상승 논리를 계속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주정을 이용해서 그런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 모멘텀이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모멘텀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종목들은 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폭스바겐과 함께 현대차를 비교해 봤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 폭스바겐부터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도 3%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근은 횡보라기보다는 좀 뚜렷한 조정이 아닐까요? 이 환율의 흐름에 의해서 분명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폭스바겐의 주봉인데요. 지금 거의 4주 연속의 음봉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2019년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3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로존은 3월 달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 유로화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터닝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림만 놓고 보게 되면 환율이 거의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일본 차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엔화가 현재 이건 엔달러 환율이 아니고 엔화 인덱스인데요. 엔화 가치 평가를 봤을 때 엔화는 지난 12월 달부터 거의 가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의해서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환율이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영향을 안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머징 마켓 수요나 글로벌 회복 수요, 특히 선진국의 회복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화가 일방적으로 밀리던 구간에선 폭스바겐, 다임러, 그다음에 그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자동차도 같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3월 이후로 유로와 엔화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부터 일본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환율의 변수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로화 약세와 루블화 급락에 따른 큰 여파를 맞았습니다. 자, 이제 싸다라는 관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요. 환율 시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좀 그 여파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현대차도 환율의 영향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러시아와 관련된 악재는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환율 관련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루블화 자체가 급격하게 저평가되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ASP, 즉 러시아의 판매 단가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판매량 자체도 이제는 조금씩 터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배당 늘리고 주주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해 보면 글로벌 기준의 배당 성향은 모두 20% 정도, 배당 수익률은 평균 2.9%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배당 성향도 부족하고 배당 수익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야 된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죠. 글로벌 기준에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배당 기준도 글로벌 기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6배, 5배, 6배 사이에 이런 과도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환율이나 가격 변수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배당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되면 아마도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현대차는 결론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현대차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전부지 10조 원 매수 자체를 여전히 외국인들은 고깝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데 그런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찔끔찔끔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가 결국 안 팔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끌어올려서 미국에서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인센티브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현대차의 수익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뭔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을 보면 순매도 포지션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어서 엔화도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만큼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변수를 본다면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만 올라가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차 효과가 되었든 환율 효과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정책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의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정도가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글로벌 기준까지 올라서기까지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 배당 측면에서도 그러한데요. 우리 시장도 글로벌 기준만큼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